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37회 바다 앞에 선 조선의 운명 이어갑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아시아 바다에서 해양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해양 DNA가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동아시아 바다를 아주 먼 옛날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부터 해서 대략 고려시대 중반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0년 전까지 이 동아시아 바다에서 해상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보고의 해양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고대 우리 한민족 해양 활동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고대의 장보고의 빛나는 해양 활동은 고대에 아주 왕성했던 우리 한민족의 해양 활동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후삼국시대, 고려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물류활동과 또 해전이 치러졌습니다. 고려의 시조가 왕건이지 않습니까? 고려 태조 왕건의 가문은 중국을 오가는 해상물류 상단의 호족이었습니다. 왕건 또한 해양활동의 원리를 잘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강력한 해양국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양국가 해양활동의 전통이 단절된 것은 고려 다음의 왕조 조선이 되겠는데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통치 이념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멀리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바다를 다니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른바 해금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 해금 정책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육로로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외부와의 교류는 바다로만 밖에 할 수 없는 일본에서 바다의 해적, 왜구가 생겨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 건너 한반도와의 교역이 비중이 크는데요. 조선의 해금 정책, 이 당시에 묘하게도 중국 명나라도 해금 정책, 바다를 오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되니 밖으로 오가는 길이 꽉 막히게 되니 일본에서 왜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안 되니 불법적으로 해양활동을 하는 해적인 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바다 홀대 정책은 좀 심각한 데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앙정부는 바다를 지키는 수군에 대해서, 수군은 오늘날의 해군, 해양경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당하게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수군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불이익을 받게 했으니 어느 누가 수군이 되려 하겠습니까? 수군인 자는 대개 일상에서는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뱃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이 뱃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매우 낮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언제부턴가 이 땅 한반도 땅 한민족이 살아가는 바닥에서는 뱃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뱃사람을 뱃놈이라 부르는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한 번 더 쉬운 오명의 그림자는 역사의 쇠바퀴 속에서 돌고 돌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대양을 건너며 항해하는 선원들을 뱃놈이라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는 선원들 자신도 스스로를 뱃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바다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회가 바다사람 홀대가 모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해양활동의 좋은 덕행, 좋은 위협, 해양 개인들의 활동사를 잘 알게 해줄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양 개인들의 해양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해양 활동 성공에 대한 기쁨, 실패에 대한 슬픔, 애환, 성취의 기쁨, 꿈과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문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의 문화라는 것은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겠는데요. 그런 문화유산은 후손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반성이 되고 성찰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화유산이 부족하고 부재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 한민족 해양개인들의 해양활동에 관해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물이 별로 없다 보니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그저 희미하기만 합니다. 물론 연대기적 기록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신라국의 어느 왕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한반도의 어디에서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갔다, 이런 건 말입니다. 이런 건 대개 공적인 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일정 부분 무역도 있게 되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행해지는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사 기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해양활동을 경험한 개인들의 해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아닐까 합니다. 해양 개인의 역동적인 해양활동 이야기야말로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해양사상, 해양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 자료들을 살펴볼 때 해양에 있어서 해양활동에 있어서 우리 해양 개인들의 해양활동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의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양활동을 한 개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좋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해양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1945년 일제로부터 막 해방이 되고 나서의 일인데요. 그때 한반도의 대표적인 항구 부산항에서는 이름이 박봉삼이라고 하는 박봉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역사서에 소개하는 그런 유명하고도 특별한 사람은 아닌 그저 그렇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냥 우리들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 부산항의 박봉삼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박봉삼은 한국의 해양활동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결코 평범하지가 않은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물을 파는 물장수였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물장수라는 게 뭔가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부산항의 박봉삼은 생수를 파는 물장수는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페트병에 담은 생수라는 것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그림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당시 물장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물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파는 건데요. 물장수들은 대개 부잣집에 이 물을 날라주고 싹을 받곤 했습니다. 당시 이 물장수 중에 가장 유명한 물장수가 바로 북청물장수인데요. 물을 지게에 지고 오는 일, 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이 북청물장수 아저씨들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자식을 고등교육까지 시키는 자식을 위하여 고생을 한 것으로 교육열이 매우 뜨거웠던 사람들로 유명하죠. 그런데 좀 전에 언급한 박봉삼이란 인물은 이렇게 지게를 지고 물을 나르는 그런 물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박봉삼, 물장수 박봉삼, 부산항의 물장수 박봉삼입니다. 부산항의 물장수 박봉삼에 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37번째 순서 바다 배선 조선의 운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심호섭이었습니다.